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를 만나봅니다. 소설가를 꿈꾸던 청년에서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노동운동의 길에 들어섰고 그 과정에서 동생을 잃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이후 의문사 진상규명 활동에 나섰고 한국 인권운동의 현장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45년 인권운동의 기록을 담은 책 모든 눈물에는 온기가 있다를 펴내기도 했는데요. 수많은 죽음과 절망의 현장을 지나온 그가 말하는 온기는 무엇일까요? 박래군 이사 지금 만나봅니다. 네, 박래군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1988년도에 세상을 떠난 동생 박래전 열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 동생을 기억하는 방법으로 우리 박 이사님께서 도서관 이름을 동화라고 지으셨던데 이 동화라는 맞습니다. 이름에 어떤 사연이 있나요? 제 동생이 이제 시를 썼고요. 제 동생이 필명입니다. 겨울동자에다가 꽃하자 겨울에 피는 꽃, 겨울꽃입니다. 겨울꽃이라는 뜻이면 동화. 예. 성산동에 있을 땐 그렇게 해서 동화 도서관을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세전역 쪽으로 옮기고 나서는 아직 그거를 도서관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더 급한 게 있어가지고 빨리 옮겨서 문을 열어야 되겠는데 그 박래전 열사도 형을 닮아서 문학소년이었나 봐요. 네, 그래서 시를 써서 유고 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유고 시 제목이 동화라고 하던데 그 시를 한번 좀 들어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형이 직접 낭송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동화.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당신들의 코끝이나 간지르는 가을꽃일 수 없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풍성한 가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따사로운 봄에도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건 그래도 꽃을 피워야 하는 건 내 발에 샀을 때문이지요.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동화라 합니다. 세찬 눈보라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 본인의 얘기가 아닌가. 본인의 얘기고.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시대로 그 삶을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박래전 열사가 떠난 게 1988년 6월 4일 날 분신했고 6월 6일 날 운명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동생이 떠나고 나서 이제 한결같이 인권운동에 이렇게 투신을 해 오셨는데 어쨌든 형으로서는 나를 많이 따르던 동생이 이런 죽음을 맞았으니까 사실은 어떤 부채의식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부채의식도 있고 운동을 그때 하는 게 아닌가. 동생을 묻으면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제 네 무까지 싸울게. 그래서 이제 내 동생이 이제 유서에 보면은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염원을 그 유서에 담은 게 있거든요. 네가 바라던 민중이 주인되는 새 세상을 위해서 내가 네 무까지 싸울게 하고 진짜 다짐을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산 사람끼리의 약속은 이게 만나서 수정하면 되잖아요. 변경할 수 있잖아요. 죽은 사람과의 약속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에 유가족 협의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분신이고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다들 저 20대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이제 죽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절실한 마음으로 마지막에 그 유서를 남겨놓고 그렇게 죽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 바라던 세상이 이렇게 모여진다고 제 동생이 어떤 그런 바라던 그 민중이 주인된 새 세상하고로 모여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를 위해서 내 평생 걸겠다고 계속 다짐하고 이제 그랬었죠. 네. 동생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을 바치셨는데 원래 그런 문학
청년이셨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연대 국문과 간 게 소설 쓰려고 갔던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하기 전에 그 서클로 연세문학회를 찾아갔고, 예, 예. 그래서 1학년 예. 말에 이제 그 대학에서 하는 그 소설 응모, 단편 소설 응모 해가지고 또 당선도 되고. 네, 땅강아지라는 예. 단편 소설로 상도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교내문학상. 그래서 또 1학년이 그 예. 받기 어려운 건데 그걸 하니까 그것도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문단에 예. 등단해 볼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그 운명처럼 제가 또 학생 운동에 이제 빠져들게 된 거죠. 군대도 막 이제 끌려가셨다고 그렇죠. 그러던데요. 강제 징집. 예,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시위를 하고 그 다음 날 잡혀갔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서대문 경찰서에서 두들겨 맞다가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이제 군대 끌려간 거거든요. 그 부모님들은 내가 학교 다니고 있을지 알았는데 근데 그거를 통보를 안 해주니까 제가 군에 간지 2주 뒤인가 이제 그 옷 같은 거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거를 네. 보고 이제 아이고. 집에서 알게 된 거죠. 부모님도 모르게 군대를 가셨군요. 그래갖고 그냥 아주 집에서 다들 울고 날리었다고 그러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면회도 할 수 없는 저 전방으로 보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인천에 가서 이제 노동 현장 갔다가 우리 흔히 위장 취업이라고 하는. 위장 취업을 했었죠. 예. 위장 취업을 하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한미은행 정보농성 사건 노동자들 오고 이것도 하다가 또 감옥도 가고 그러니까. 근데 그 옥살이를 하면서도 이제 열심히 또 인권운동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아주 저 운동을 하면서 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진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진정성 네. 있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때 내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했던 얘기라든지 내가 이제 하려고 했던 어떤 이런 거가 틀린 게 아니라면 그걸 위해서는 내 모든 걸 걸어야지 뭐 하는 이런 게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가서도 좀 인권 침해가 되게 심했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도 더 엄청 심했었고 이제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고 뭐 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감옥이 이제 진짜 정치대학이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거기서 또 단련돼갖고 나오는 시기 이제 됐었던 거죠. 87년도 유월항쟁 덕분에 이렇게 이제 풀려났었는데. 네. 그럼 유월항쟁 때문에 이제 가석방 돼서 네, 그렇죠. 풀려나고 그 1년 뒤에 동생을 잃게 됩니다. 예. 그때 당시 상황을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신다면요. 87년도는 저는 이제 그 87년을 그 유월항쟁으로만 기억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87년 그 1월 달에 1월 14일 박종철 여사가 돌아가셨거든요. 네. 사실 그때부터 87년 내내 계속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항쟁이 이제 6월 한 달 내내 싸움이 돼서 결국 노태우의 그런 6.29선을 끌어냈지만 네. 그 다음에 이제 789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거든요. 그 노동자들이 이제 그 전국에서 이렇게 싸워가지고 1,300개 민주노조가 만들어지고 그게 나중에 전노협을 통해서 민주노총이 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과정들까지 다 포괄하기에는 6월항쟁이라고 하는 게 너무 6월 한 달로 이렇게 되니까 그 명칭을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싸웠는데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도입이 됐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이 분열하고 그러면서 노태우가 다시 집권하는 이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그 학생운동권이고 이제 운동권들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서로의 그 책임들을 하면서 굉장히 분열이 많이 심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일치 단결, 대동 단결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동생이 좀 했었고 특히 이제 이게 그 다음에 88년도에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5.18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타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워낙 그때까지 정치권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이나 이런 것들은 야합하는 거고 결국은 그 정치적으로 그런 학살 어중들을 용서해 주는 이런 걸로 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을 했었던 게 저희 동생의 입장이었어요. 사실 그러다 저는 보니까 그 당시 학교 다닐 때라서 기억이 나는데 87년에 어쨌든
6.29 선언을 이끌어내고 국민이 승리했고 뭔가 이렇게 사회도 바뀌고 88년에 막 올림픽이 열리고 막 이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분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동생은 그 상황이 굉장히 절박하게 느꼈던 아마. 그 동생은 단독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5월 15일 날 88년도에 5월 15일 조성만 열사가 서울 명동성당 카톨릭회관에서 할복해서 투신해서 죽어요. 근데 그때도 사실 이제 이런 문제들, 양심수 석방 문제, 뭐 또 조국 통일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런 광주 5.18의 그런 제대로 된 그런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같은 것들을 외치고 죽고 5월 18일 날은 전 천안 당국대에 이제 최덕수가 또 5.18 진상규명 학살원령 처단 같은 것들 외치는 어떤 이런 흐름들 속에서 또 동생이 또 그렇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가 되게 불안했었던 건 뭐냐면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기대의 상황이에요. 이게 그때 당시 정치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정치권들에 의해서 야합에 의해서 그 광주의 그 책임자들을 이렇게 이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었던 상황들이었죠. 운동하던 사람들 속에서는. 사실은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싸워야 되지 않을까.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어서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당시 민주국민장으로 또 치러졌었고요. 6월 12일에 예. 장례가 치러졌는데 지금 어디에 마성모란공원에 있습니다. 아, 그때 이제 87년 6월 항쟁 그때 네네. 이한열 여사가 그 망월동 묘역에 이렇게 안장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 이후로는 이제는 그때 운동권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망월동으로 가던 분위기였는데 그때 이제 그 이수선 어머니가 전태일 선배가 저기 마석에 있으니 글로 가자. 망월동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에도 그런 곳이 있어야 되지 않냐. 네, 그래서 네. 이제 해서 마석에 가자고 그래갖고 마석모란공원으로 가게 됐고 예.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갈 때만 하더라도 내 동생이 갈 때만 해도 6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160명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많은 돌아가신 분들, 분들이. 뭐 분신 자결해서 갔던 분들도 계시고 공권력에 희생되신 분들도 있고 운동하다가 또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병으로 돌아가시고 네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뭐 해서 160명이나 지금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동생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만 25년을 같이 보고 살았으니까. 살고 또 형제간에도 서로 굉장히 의지가 되는 그런 동생이었기 때문에 충격이 컸을 텐데 동생의 죽음 후에 형의 어떤 인생 행로가 본격적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때 유가족 협의회랑 이제 함께 하면서 그쪽에서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던데 유가족 입장이 돼 보니까 그동안에 좀 못 보던 어떤 것들이 좀 보이던가요? 그 전에 이제 이렇게 근현대사 공부를 하면서 알았던 역사에서 네. 그냥 이렇게 간과하고 넘어갔던 게 그 수많은 죽음이 있었다고 하는 게 역사책에 다 쓰여 있는데 그거를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유가족이 되고서 보니까 와 우리나라의 그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구나. 그 억울한 죽음들도 많이 있었고 저는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을 지원하다가 이제 육아협회에서 이렇게 인권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억울한 죽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 박정희 때, 전두환 때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게 죽고 뭐 이게 의심은 가나 증거는 없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전에 거기서부터 보니까 제주 4.3 때도 그렇게 많이 죽었고 그 한국 전쟁 때도 그렇게 많이 죽었고 그런 죽음들이 계속 쌓인 거죠. 고문으로도 죽고 뭐 재판 받고서 사형당해서도 죽고 이런 죽음들이 계속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상당히 고통스럽게 괴롭게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이수선 어머니나 박종철 여사 아버님 또 배은식 어머님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유가족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왔거든요. 야 이렇게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위에 쌓여서 우리가 이만큼 민주주의가 됐고 인권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런 쪽에 이제 눈이 떠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 국가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다고 할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 한동안에 이런 뭐 분신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달려가셨다고 예, 들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된 별명이 제야의 장의사다. 예. 그 제발 좀 죽지 말아달라 이렇게 외치셨다고 하는데요. 예. 그때 이제 유가족들도 이제 다 그러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그 유가족들이 가서 육아협에서 이제 가면은 좀 하는 게 뭐냐면 그 유가족들의 방어벽이 돼주는 거예요. 뭐냐면 그 유가족들은 그 갑자기 이제 이렇게 분신해 죽거나 아니면 공권력에서 희생되거나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유가족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새로 저기 된 유가족들은. 네. 그러면 전 이 육아협에 계신 뭐 이수선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자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게 저쪽에 정권에서 막 회유에 들어오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시신까지 이제 빼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신 탈취해 가서 뭐 화장도 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역할들을 육아협에서 많이들 했고 그리고 네. 저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로 그 영안실 쪽을 담당하면서 장례까지 치러게 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뜻이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돼줘야 되잖아요. 남아야 되잖아요. 왜곡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하는 중에 그러다 보니까 장례도 참 많이 치르고 참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도 동생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계속 직면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을까. 근데 이제 그때는 그 분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게 더 강했었고, 그것도 이제 유가족을 또 지켜야 된다 이런 게 강하니까, 네. 그때는 그 당시 상황은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장례 치르고 뭐 하고 나서 좀 이게 좀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이제 그럴 때는 확 그런 게 이제 몰려오는 거죠. 네. 이제 괴로우니까 이제 그때 이제 술 먹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예. 요즘처럼 뭐 트라우마니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치유니 뭐 심리 상담이 이런 거 모르던 때잖아요. 맞습니다. 풀 수 있는 방법을 몰랐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술에 의존하고 뭐 그런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가족 활동을 하다가 인권 운동가로 이제 활동을 넓히셨는데요. 특별히 세월호 유가족과 이제 함께 하면서 사실 이게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그 가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우리 사회의 어떤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국가적으로도 각성하는 그런 큰 계기가 됐는데 그렇죠. 옆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실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유가족들이요,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전국에 있는 시민단체들, 인권단체들, 시민단체들 다 모아서 그때 한 800개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대책회의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공동 대표격인 공동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이제 유가족들 오고 이렇게 만나고 그랬는데 처음에 그 유가족들은 우리랑 안 만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용당할까봐 자기들이 우리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예. 할까봐 그런데 우린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어쨌든 거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유가족들은 처음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로 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1000만 서명 운동을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무슨 수로 1000만 명 서명 운동을 받겠어요. 서명 운동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그걸 받아서 전국적으로 서명 운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서 이제 서명 또 이 사람들하고 또 같이 이제 버스 타고 이제 같이 가서 네. 전국에서 서명 받고 이제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랑 같이 함께 이제 하게 됐던 거고. 근데 그때도 우리가 저기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방침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유가족을 이렇게 끌고 가자라고 하는 거를 절대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제가 이제 네. 해서 다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유가족들이 옛날 같으면 정보나 이런 것들도 없고 또 뭐 지적인 어떤 이런 것들도 좀 부족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하자는 대로 따라오겠지만 이제는 이 유가족들은 안 그랬던 거거든요. 정부도 충분히 알고 이런 상황 판단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같이 이제 보조 맞춰서 가자. 그 뒤에는 이제 4.16 연대라고 하면서 4월 16일에 약속 국민연대 이걸 또 만들었고 그 4.16 재단도 만들었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었던 거죠. 네.
지난 45년 동안의 인권운동가로 활동하시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하셨겠어요. 그걸 이번에 그 모든 눈물에는 온기가 있다라는 책에 담으셨더라고요. 예. 말만 들어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온기. 여기서 온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이게 1991년에 그 네. 강경대 여사가 이제 백골단에 맞아 죽고 그러면서 분신 정국이 쭉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5월달, 6월달까지 13명이 죽어요 그때. 네. 뭐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때 이제 김영균이라고 안동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노태우 정권 물러가라, 뭐 백골단 분쇄하자, 뭐 그래갖고 이제 또 분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대학교에 있다 그래갖고 박종철 열사 아버님 모시고 갔거든요. 거기 갔더니 거기 경북대 병원에 중환자실을 전부 비우고 이게 김영균 학생만 딱 혼자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경찰들이 뺑 둘러갖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를 종철이 아버님하고 저하고 이제 밀고 들어갔죠. 그때 이제 온몸에 붕대를 다 칭칭 감고 이렇게 있는데 그 종철이 아버님이 그 차디찬 그 영균이 손을 딱 잡으면서 네 뜻 안다. 그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여기서 이렇게 말도 못하는데 눈물이 쭉. 예.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그 문장을 썼고 그게 이제 책 제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요. 눈물은 당연히 온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따뜻한 눈물을 흘리고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 사람이니까 살아있으니까 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잊지 말자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뭐 흔히 말하는 사회운동, 인권운동도 포함해서 하다 보면 처음에 그 따뜻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네. 그런 얘기도 하다 악만 남게 되더라. 네, 그런 예. 얘기가 이게 그런 운동을 할 때 특히 유가족들 이렇게 마음 아프신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게 투쟁이냐 애도냐 이런 고민의 지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험한 현장들을 계속 보게 되고 예.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모습도 죽는 쪽에도 이제 특히 이제 분신하거나 아니면 저 군에서 이제 이렇게 뭐 총으로 죽거나 뭐 이러면 진짜 끔찍해요. 이저들이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나중에 근데 이게 경찰 공권력에서 막히고 뭐 말도 안 되는 걸로 해서 말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악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괴물이 되겠다 싶어요. 진짜 그 네. 내가 운동하는 목적이 뭔지 뭘 위해서 하는 건지를 그래서 자꾸 돌아보고 뭐 해야 하지 않으면 내가 괴물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목적이 뭔지를 한번 되짚어보고 또 다시 여기 하고 성찰하고 이러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못 견디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애도가 투쟁이고 투쟁이 애도인 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애도조차 막아왔어요. 애도도 못하게. 저 제주 4.3 때도 그렇고 한국전쟁 시기 때도 내 가족을 옆에서 죽는데 운다고 죽였어요. 운다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내 가족이 억울하니까 내 죽여 이거 풀어달라고 했다고 그걸 또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런 슬픔들 이런 부분들을 억지로 이렇게 저걸 했었던 거죠. 5.18 때도 마찬가지죠. 5.18 때도 폭도로 저거 하면 잡혀가니까 이걸 저걸 했었고 그때 진짜 여성들이 광주 시민들 여성들이 진짜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리고 부상당한 남편, 부상당한 아들의 그런 저거를 병원도 못 가고 이러니까 그 약국에서 사다가 그걸 치료해줘 가면서 그걸 또 생계도적하고 이랬었던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민주화 오늘의 이런 민주주의를 온 거죠. 이만큼 인권도 이만큼 또 진전시킨 거거든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책 속에서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고요. 네, 저는 그래도 너무 아프지 않게 내가 겪은 거는 아픈 상황들이고 이제 그러지만 아프지 않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보는 사람들마다 너무 아프다, 힘들다, 읽기 힘들다 이래가지고 책이 안 팔리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은 저랑도 이렇게 이틀에 걸쳐 얘기하시면서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눈가가 빨개지는 거를 제가 봅니다. 그 많은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상처로 남아 계신 게 분명하고 많은 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셨는데 그렇죠. 그 나의 눈물은 아직 글쎄요. 닦아내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서요. 나의 눈물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고요. 아직은. 사실 인권 활동 내가 어떻게 하면 참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 위해서 어떻게 인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방법 좀 쉽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구호단체 이렇게 하듯이 똑같이 인권단체 사이트에 들어가면 되고요. 인권단체를 지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인권재단 사람을 한번 들어가시면 네. 거기서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인권재단 사람의 후원을 해도 거기서 우리나라 인권운동 다 지원하잖아요. 사람에서도 어떤 재정적 지원 같은 거 연결해 주십니까? 그렇죠. 인권운동 단체들 지원해주고 네. 하고 그러니까 글로 해도 되고 마음만 있다고 한다면 다 할 수 있는 길은 다 얼마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믿고 참여하려면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요.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이게요. 네. 정말 요즘에는요. 감시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투명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은 믿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6월 10일 이제 민주항쟁 39주년 맞아서 우리 박래군 이사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앞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그런 계획이나 소망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지금 당장은 생명안전 기본법 만들어졌잖아요. 네. 제가 이제 그 법을 초기에 만들자고 하고 법안 내용 구성하고 이렇게 한 그런 사람으로서 생명안전 기본법이 이제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행령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있는 기구들도 만들어야 되고 정부하고 협의해가면서 좀 만들어야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 그 재난안전과 관련된 생명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법 체계나 이런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일들도 해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불행하게 죽는 죽음들 이런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 네. 생명안전기본법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제 시작 아닙니까? 네. 앞으로 하실 일이 더 많겠네요. 예. 건강하시고요.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6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서 45년 동안 인권 현장에서 인권과 생명 안전을 위해서 활동해온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